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다룹니다. 제가 이렇게 새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요. 이게 오늘 제 첫 이야기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걸 제가 미리 제 나름대로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연구실의 관심사인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1인 미디어. 그래서 직접 제가 도전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론과 또 실무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이렇게 지금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챗 GPT인데요. 이 속뜻이 중요하죠. 제너레이티브 생성은 숫자로 생성을 합니다. 0과 1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학습은 확률과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이라는 언어 모델. 우리가 생각했던 3차원이 아니고요. 1000차원이라고 합니다. LLM, 이게 중요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챗 GPT가 있고요. 빙이 있고 바드가 있죠. 이게 이제 빅3입니다. 그리고 개념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LLM 대형 언어 모델과 RLHF라는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해줘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챗 GPT 3.5에서 챗 GPT 4가 나왔습니다. 이 파라미터 수가 이제 지금은 1000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이 파라미터 수가. 그래서 3.5 버전 때에는 1750억 개. 챗 GPT4는 100조 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이 뭐냐면요. 지금 챗 GPT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나 언어 이외에 이미지, 비디오가 앞으로 될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자유롭게 잘 되진 않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옷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죠. 이거는 초당 12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디자인을 하려면 나름대로 영감도 있어야 되고 많은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면 생성을 이렇게 패션 디자인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패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많은 것들을 생성을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번역을 하면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딥러닝은 신기술이고 머신러닝은 구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자기가 봤던 게 또 보이고 관심사가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바로 이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이게 딥러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머신러닝은 노암 촘스키 교수가 MIT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상당히 반듯하죠.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렬.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프리 힌턴 교수인데 토론토 교수입니다. 토론토 대학.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병렬 구조입니다. 이분의 애칭이 AI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뭐냐면 역전파 기술입니다. 역전파. 이게 뭐냐? 입력, 신경만 출력을 하는 이 과정을 뒤집어서 했더니 이 기계학습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이 1980년도에 2차가 붐이 일어나고요. 다시 또 꺾이죠.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70년 동안 이 내려간 것을 AI 윈터라고 합니다. 암흑기죠. 그래서 지금은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가 바로 이 딥러닝 때문입니다. 지금 이 딥러닝은 병렬 방식이어서 훨씬 더 복잡해지고 파라미터 수가 1000억 개가 넘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가만히 보면 인간을 흉내를 냈기 때문에 인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검색이었어요. 서치를 했었죠. 구글에다가 서치를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죠. 지금은 생성이다. 제너레이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전쟁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한테 밀렸죠.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이 세계의 90%, 93% 정도라 그래요. 신문에 보면. 압도적으로 구글이 이겼는데 이번에 빙이 물을 만난 겁니다. 오픈 AI를 처음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더 큰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글을 이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구글은 코드 레드를 발령합니다. 적색 경보. 사실은 LLM 모델을 먼저 만든 곳은 구글입니다. 적당히 완성을 해놓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것을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실용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11월 30일입니다. 코드 레드를 제가 번역을 하면 전쟁 선포일입니다. 그리고 1억 명이 돌파하고요. 월간 접속 사용자 수가 단 2개월 만에 1억 명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1등이 틱톡이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샘 알트만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요. 학습에 뛰어납니다. 교육혁명이라고 일어날 정도로. 또 똑같이 빌 게이츠도 모든 일상이 AI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비슷하죠, 내용이. 환각, 우리가 이제 착각이죠. 쉽게 말해서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인간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짓 정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AI를 멈추게 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자, 경제적 영향이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 있는 2023년 3월 28일자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항상. 그죠? 기술은 7%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제프리 힌턴 교수죠. 47년생이니까 상당히 지금 연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AI를 사람들이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로. 워싱턴 건물에 직접 가지 않고도 침입할 수 있다. 해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AI가 직접 어떤 레버를 당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레버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그 레버를 당길 수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뭔지는 상상에 맡기고요. 앞으로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더 폭력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데 완전 범죄가 들어가는 내가 소설 시나리오를 쓸 테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혐오.
차별, 아까 말씀드린 hallucination, 특정 종교, 인종,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해킹, 악성 코드를 제공을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해킹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강화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RLHF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더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대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기말고사 때 챗GPT를 쓰면 0점을 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챗GPT를 안 쓰면 감점을 주겠다. 저는 이제 뭐 그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 안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들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그걸 모른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은 도태될 겁니다. AI를 모르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더 위험한 현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제가 직접 왼쪽은 제 캐릭터가 보이시죠? 제가 질문한 겁니다. 번역 및 교정에 좋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학술 논문 초록을 영어로 번역해줘. 이거 최근 제 논문인데 아주 번역을 잘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번역가라는 직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제가 질문해봤어요. 챗GPT야. 프레젠테이션 발표 용도로 퓰리처 수상 작품 수준으로 교정해줘. 그러면 또 그렇게 해주고요. 자, 이것은 제 두 번째 문서 작성 및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챗GPT AI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15주 강의 계획서를 써주라고 제가 썼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강의 계획서는 또 얼마나 잘 쓰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또. 대학교 교수 수준에서 써주라. 표로 작성해주라고 하니까 또 표로 이렇게 작성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 기능입니다. 핵심만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챗GPT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10줄로 좀 요약을 해줄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 및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인간적으로 물어봤어요. 챗GPT야. 아니, 이 양반들을 어떻게 좀 화해를 시키고 싶은데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시나 구절 좀 짧은 것으로 좀 유명한 시인으로 하나 해줄래? 라고 제가 물었더니 예, 헤르만 헤세 이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보냈더니 둘이 화해를 했어요. 제가 좀 말을 좀 보태긴 했습니다. 제가 칭찬받았어요. 우주같이 넓은 마음씨 이렇게 누구나 시작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창작의 능력입니다. 챗GPT가 한글에 좀 약해요.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만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섞어서 노래 한 편을 써줘. 그랬더니 챗GPT가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요. 이렇게. 아, 얘가 이 시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번엔 제가 바데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는 알더라고요. 이 시를 아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달래꽃 구절도 있고 님의 침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너레이티브, 생성한 겁니다. 코드, 이건 코딩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드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챗GPT가 코딩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 바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육하원칙 다 아시죠?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라고 해서 이게 논문 쓰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배경 및 목적을 집어내야 된다. 이 프롬프트에. 그 다음에 아웃풋도 미리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형식이나 분량을 집어넣고, 물론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고 문헌도 집어넣으면 답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는 example. 그래서 예시, 사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챗GPT가 훨씬 더 답변을 잘해줍니다.
전문가가 물어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다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면 됩니다. 다각적으로 해보면 됩니다. 내가 챗GPT로 활용을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창의력, 그러니까 창의력은 왜에서 발생한다. 결국은 창의력이 뛰어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창의력은 결국은 융합입니다. 아까 노암 촘스키 교수도 언어학자인데 공대 교수거든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관찰력이고 이게 창의력입니다. 이제 세계 강대국은 이렇게 지금 계속 로마가 계속 강대국은 아니죠.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구를 가장 많이 뒤엎어버린 게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은 호기심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산업혁명을 주도했죠? 영국, 미국입니다. 누가 시작을 했죠?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인이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점점점 가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딱 한 사람만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압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를 만들었네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입니다. 물론 지금은 둘이 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죠. 이 폴리메스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융합을 말씀드렸는데 서로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가진 사람.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해결사라고 하죠. 다재다능, 박학다식. 조선시대에는 한자만 알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식이 파라미터 수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100조기가 넘지 않습니까? 파라미터 수가. 3차원이 아니라 1000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린다면 균형입니다. 단 두 글자.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럼 과연 균형이 뭘까요? 폴리메스에 관련된 서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서적이 있었는데 넓고 얕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 균형이 바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옛날에는 청나라를 따라갔는데 명나라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미국을 따라가죠. 이미지에 눈을 떼야 된다. 그러면 저는 동신대도 살 것이고 아마 정치인들도 훨씬 더 성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흑인인데. 페이스북, 유튜브. 결국은 이미지로 당선이 된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전투기가 90%가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 파워 시대다. 그리고 내 머릿속의 균형이 먼저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자로 풀이하면 중용이다. 중용의 뜻은 한쪽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 그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번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3세번 균형. 첫 번째는 최소 3개 이상을 찾아보고 비교해야 됩니다. 챗GPT가 좋다고 해서 훅 빠져버리면 좋은 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멘토가 있어야죠. 그 중요한 것은 3인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된다. 비교, 검증 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고 이쪽은 구글 CEO입니다. 이분들 말이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I also have cameras in my eyes.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손정희 회장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실제로 이 말을 2019년에 하셨습니다. AI 틈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이제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기업에서는 작은 기업,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고 큰 데를 이기는 작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후발주자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건데 결국은 첫 번째는 남들이 뚫지 않는 곳을 뚫어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넓게 못 팝니다. 돈도 없고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넓게 팔 수가 없어요. 시퍼런 송곳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창의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버. 우버는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택시 회사예요.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니치 마켓.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호텔이 없는데 호텔 회사예요. 줌도 마찬가지죠. 줌이 어떻게 구글을 이깁니까? 줌 화상회의를 지금 전남대에서도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의적인 사례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은 전 국민 앱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된다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일자리 전망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금 일자리의 5분의 1 정도는 AI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억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난 100년간 주당 근무 시간을 보면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원이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도 우리가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요즘 토요일 다 쉬죠. 이제 앞으로 또 금요일까지 또 쉬자고 그러죠. 주 4일째.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요. 구소련이 1991년에 끝났는데 우리는 이미 30년이 황금기라 그래요. 지구 역사상 냉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평생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냉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미국은 아메리칸 버스트래요. 지금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때 인터넷이 나왔죠. 1995년에 인터넷이 나왔고요. 2009년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제대로 지금 챗GPT 4.0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14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가 트렌드가 14년마다 바뀌고 있다. 자,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폰을 만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렇게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저도 지금 왔습니다. 눈으로, 목으로 왔어요. 저는 그래도 30대 때 폰을 만졌습니다. 30대 후반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1살 때부터 폰을 만집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어린애가 됩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공감력이 떨어지고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사들 있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도서관, 사서, 간병인. 이거는 AI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인간적인 직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리더가 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공감 능력, 보수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진보적인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고 더 인간적이어야 앞으로 우리가 대학도 어떤 직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상가상이죠.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이건 이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학도 변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변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를 또 불확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럼 결국 뭘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교육이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균형입니다. 방법은 아인슈타인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인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도 하루라도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안 주면 아이들은 넘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저는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린 잠재력이 있는 국가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건 결국은 교육이죠. 저는 지속,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지속성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감동도 나올 것이다. 균형을 한자로 요약을 하면 배울학자다. 한번 배울학자를 가만히 봐보세요. 아주 균형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균형적일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이 쌓아 올리는 정사기예요. 가운데는 아니야 어떤 비판 정신도 있는 것 같고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해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그래서 우리는 형고, 학생, 구군신이라는 지방을 쓰죠. 그게 뭘까요?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어서 학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학생이 훨씬 더 선생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이 한자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본업을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그 성공하려면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걸 받아들이실지 궁금합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